주제를 가지고 세 분의 이제 발표와 그리고 말 나눔 잔치, 이 말 나누기를 좀 남는 시간 전체에 할애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곳이 5시 반까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5시 반까지 모든 활동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마을 뜰매기인의 발표자이신 진월 스님을 모셔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부터? 안녕들 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요새 생활 문화가 주말이라서 토요일이라서 지금 단풍류도 많이들 가신 것 같고 창밖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이 자리, 이 시간이 굉장히 여러분도 그러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저한테는 아주 의미 있고 참 중요한 자리 같습니다. 서울시청위원회에게 도서관을 맡기고 아까 회장님이 처음에 이렇게 소개했듯이 관장님이 이렇게 배려를 하셔서 이 자리에 사실 청중이 수백, 수천, 수만 이렇게 모여도 참 부족할 만한 그런 이제 자리인데 어쨌든 여기 오신 분들은 이런 학계에 또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지도자랄까 그런 분으로서 이렇게 오셔서 참 다양한 생각하고 또 지금 계속 지금 이거를 이렇게 이제 녹화랄까 해서 요새는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자료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유될 수 있고 하는 것 때문에 일단은 아무튼 이런 자리의 의미 이걸 준비하고 또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분들에게 준비한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것이 어떻게 더 사회적으로 확산돼서 요새 사람들이 이제 누구나 알 것 없이 건강에 신경을 쓰고 관심 많이 갖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건강에 오래 사는 거 그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이제 지금 관심사인데 대부분 건강을 하면 이 몸 건강 때문에 음식이나 약이나 무슨 어떤 생활에 어떤 편리하고 아무튼 좋은 걸 지향하는 게 많지만은 더 중요한 건 정신 건강 우리의 어떤 마음이랄까 우리 오늘 형이상학적으로 말하시는데 밖에서는 저런 것도 요새 말하면 스트레스랄까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뭔가 이렇게 언짢고 억누를 당하고 뭔가 이렇게 정말 불편한 거를 이렇게 어떤 기회에 이렇게 푼달까. 그리고 모든 병의 원인이랄까 건강해지는 것도 그런 흔히 이제 쓰는 말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어떤 언어, 문자, 이런 무슨 문화, 철학, 모든 학문 그런 것이 우리 삶을 좀 깊이 있게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런데보다는 이렇게 정말 어떤 감성적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관심 갖고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질적이랄까 그 내면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거를 바람직하게 건전하게 이렇게 풀 수 없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의 문제 그런 거를 좀 더 바람직하게 풀어나가고 향상시키는데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가지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전번에 이제 발표하신 지교 선생님의 세종대왕의 국민 참대에 말씀하실 때 백성의 문제, 어떤 그런 나라의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염려하시고 거기에 이제 그 가장 1차적인 어떤 비중을 두고 노력하신 걸 우리가 이제 많이 알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문자를 창제하고 이렇게 작성을 아끼는 하나의 이제 방법으로 하셨던 걸로 이제 공감하고 있는데, 창제 과정에서 뭐 이제 세종대왕 뭐 홀로 하셨느냐, 집현지와 함께 했느냐, 뭐 또 다른 사람이 했는데 세종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불교의 일부에서는 저도 이제 이렇게 모습이 그러니까 이제 불교 내부에서는 또 신미대사랄까, 당시에 이제 스님이 세종하고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거를 많이 도왔다, 뭐 직접 만들어가 아니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산스크리트, 버머 그런 거 뭐 글자가 유명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도 쪽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우리가 지금 언론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진짜 과학적이고 진짜 철학적, 사상적으로 천지인의 어떤 그런 동양 사상을 거기에 이제 모음으로 이렇게 형성을 했고, 우리의 발성기관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해서 했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현대인들이 볼 때더라도 정말 놀랄 만큼 과거 수백 년 전에 그런 걸 철학하시고 형성했다는 거에 있어서 다 이제 공감을 하고 인정하는 편인데, 어쨌든 나름대로 자기식대로 자기가 아는 그런 한계 속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어느 것이 더 확실하고 정말 근거가 있고 또 믿을만하냐 이런 것이 이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말에 대해서 이제 뭐 더 관심을 갖고 또 우리말 발전에 이제 이렇게 이바지해야 되는데,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참여하는 것은 초창기 우리말을 학문하기에 이제 초창기부터 이제 관여했고 공감을 했고 또 나름대로의 이제 소임도 봤었고 하면서 저는 지금 제 소개가 전 동국대에 그랬는데 제 동국대에서 정면 퇴임을 했습니다. 근데 뭐 명예 교수님 이런 소리 하기 힘들고 저는 지금 이제 선수행자라서 세상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약간의 어떤 우리 고유한 그러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일체 이제 사회적인 그런 뭐 직책이나 용어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내려놓고 그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별행간에 웬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싶지만 저도 여러분과 모습은 달라도 함께 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까 이제 새롭게 제 자신을 돌아봤는데 우리말로 학문을 하기를 하면서도 우리말에 대한 우리가 뜻내김이라고 표현했는데 정의랄까 기본적인 그런 데 대한 어떤 규정이랄까 그런 논의도 없이 벌써 세월이 한 10여 년 흘렀고, 그래서 새로 이제 우리 이제 새 회장님이 초기부터 뭐 간사 역할을 하고 아주 실무적으로 배운 분이 이제 이때 이미 이제 앞에 사람들은 다 이제 다 뭐랄까 몬테랄까 이제 이렇게 물러나고 새로운 어떤 제2의 어떤 학회를 이렇게 뭔가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하시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다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한테 이렇게 뭐 요청이랄까 홍보를 받기를 우리말 뜻내기 그래서 우리말에 대해서 뭐 쉽게 말하면 정의랄까 이걸 하는데 뭐 긴 어떤 무슨 뭐 이렇게 논문을 쓸 만한 그런 생각을 못 들었고, 우리말은 어떤 것이다 뜻을 내리는 거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냥 말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닌가. 제가 사실은 지금 미국에 우리의 선법을 좀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쪽에 이제 뭐 자료 말하는 거 죽이는데, 사실 지난주에 축하를 하다가 우리 회의 때문에 제가 꼭 참석해야 돼 싶어가지고 함께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됐는데, 저는 여기 내용이 이제 다소간 이렇게 좀 써보거나 해서 그냥 뭘 쓸까 해서 그냥 합동 자기가 그냥 며칠 썼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자료집에 지금 회장 구현상 교수라든지 또 유명한 교수님께서 이제 김만 교수님은
이데올로기적인 그 사상이랄까 이념 쪽에서 다루고 또 변상 교수님은 진짜 본격적으로 그 어떤 언어학적으로 또 뭐 다양한 그 학문적인 걸 다 썼어요. 저는 사실 앞에 논문에 뭐 이렇게 아래 들어가는 말이랄까 소위 그 머릿말로 소개하는 정도의 이제 그냥 간단히 썼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말의 기능이 이랄까 역할이랄까 말 자체가 뭘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소통하기 위해서. 근데 뭐냐? 우리 살자고 삶에 필요한 얘기를 한 거니까 저는 말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리말에는 우리 삶에 서로 어떤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또 혼자와 더불어 우리 이제 뭐 가족이라든지 어떤 부족이라든지 어떤 민족이라든지 더불어 살면서 서로 이렇게 이제 소통하고 그래서 또 이제 그걸 후대랄까 전생에 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문자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서로의 이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그 표현이다. 그러면 우리 삶이 뭐냐?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거 의식주 문제랄까? 기분 아닙니까 그게? 그 여러 가지 전문적인 어떤 분야에서 많이 표현해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중요한 건 생각이다, 마음이다. 그걸 표현하는 게 말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이제 삶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이게 불교에서 이런 얘기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신구의 상업이라고 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삶을 보면은 먹고 입고 잠자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이제 뭐 가족이라든지 이웃과 친구랑 더불어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통하기 위해서 말이 된 거니까 그걸 담아내는 그릇이다. 그걸 통하는 어떤 도구랄까 어떤 연모랄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건 우리다.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의 상징이 뭐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변상 교수님도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라는 말에 쓰이는 여러 가지 이제 문맥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의 말 그럼 우리 사람 제쳐놓고 우리라는 말이 그렇게 가리키는 그 뜻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우리가 사람사에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같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뭐 얘기는 그냥 평범한 얘기입니다. 뭐 아주 전문가적인 학술적인 그런 얘기보다는 그래서 제 얘기는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기본적인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메시지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시간을 줄여서 뒷분한테 더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더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토의하는 서로 이렇게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제 얘기는 이제 줄일까 합니다. 다만 아까 이제 그 쉬는 시간에 다른 분들 말씀하신 것 같아 들으니까 우리말과 어떤 외국어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우리말에게 순수 우리말 거기에 집착해서 그것만을 갖다가 자꾸 발굴하고 그만 유지하고 쓰자는 거냐. 지금 세계화 얘기하는데 모든 세계의 언어를 우리가 다 이렇게 확보하고 소통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우리말 속에 다 이렇게 뭐 담아낸달까 그걸 다 이렇게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분 말씀하셨다 영어가 지금 세상에 많이 이렇게 통한 거는 영국이 과거에 식민지를 통해서 전 세계에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 걸쳐 있었고 그 많은 그 지역과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걸 현자를 담아내야 되니까 가령 예를 들면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해군이 강했잖아요. 섬이었으니까 해군 배를 통해서 모두 분류가 되고 그러니까 해군 관련 그 배에 대한 거 뭐 그러한 데에 대한 전문 용어만도 어마어마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사전을 만들 필요가 있을 정도로. 왜냐면 그 배에 대한 온갖 그 무슨 그 어떤 기술적인 문제, 무슨 제품의 문제, 뭐 부분의 문제, 또 거기에 이제 배 타는 사람들의 생활의 문제, 소통의 문제, 예를 들면 어떤 많은 그 부분 중에 하나인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세계 영국이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식민지했던 그 모든 나라, 뭐 아프리카나 뭐
남미 대륙이라든지 뭐 캐나다 같은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그런데 모든 그 민족 문화 언어 이런 걸 다 영어로서 이렇게 이제 다문화 소통될 거니까. 네? 그리고 영어가 그만큼 단순히 그 저기 영성의 말 요새 뭐 영문학이라 하더라도 소위 잉글리시라는 것도 그 예를 들면 브리티시 잉글리시가 있고 아메리칸 잉글리시가 있잖아요. 그 문학도 뭐 그런 것처럼 뭐 셰익스피어가 있듯이 또 해밍가 있듯이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게 있는데 같은 문제 안에도 다양한 삶의 다른 지역과 그러니까 시간 공간의 모든 걸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니까 그것이 소통이 되고 요새 또 인터넷 통해 가지고 이제 뭐가 됐는데 그럼 우리가 한국을 우리말을 한글이라고 한국말 한국 글자를 어떻게 좀 가지고 고안해 한다 그러면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국말 우리말 안에 세계 문화를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할 것이며 우리가 우리말을 어떻게 확산시켜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말을 통해서 뭔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선사학과 선수연자인데 선이라는 말이 같은 한자 중간 찬 그리고 일본 사람은 젠 그래요. 근데 젠이라는 말이 영어에 많이 통해되는 건 뭐냐면 일본 사람이 먼저 그걸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젠이라는 것도 산스크리트, 빨리 인도 말에 디아나, 자나라 중국 사람이 엄사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 가서 선센터 그러면 한국에 참선하는 말하고 젠센터 그러면 뭐 이렇게 일본 계통이랄까 찬 그러면 요새 이제 중국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 말을 이렇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럼 세종으로 세종이 지금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고요. 그 제가 여기서 언급했는데 어떤 가령 이제 그 태권도는 한국의 대표적인 무술 아닙니까? 그럼 한국의 태권도장이 미국에서 그냥 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유명하고 뭐 미국의 뭐 정치가 무슨 뭐 사회적 유명한 사람들 와서 배우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뭐 발차기, 뭐 주먹, 예를 들면 무슨 차렷 다 한국말입니다. 그걸 저 알파 영어로 다 이렇게 표현했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말이 우리 그 뭐랄까 요새 뭐 K-팝이니 뭐 하다못해 음식 K-푸드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고 한국의 먹거리 무슨 의상 무슨 뭐 문화 같은 것도 지금 뭐 노래 춤 할 것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거를 어떻게 남들에게 전할 때 우리말을 전하면 더 좋고 아니라도 아무튼 우리의 삶 문화 뭐 여러 가지 생각 뭐 언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세계 사람과 소통이 되고 전파가 되고 하는 거냐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이제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듯이 미국 것도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잘 해야 되고 우리 것도 외국말을 잘 번역을 함으로써 한국말의 외연도 넓히고 우리말의 넓이와 깊이와 어떤 그 씀씀이를 어떻게 더 많이 확대할 거냐.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미국 사람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저기 뭐 그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는 한글을 자기 나라 언어로다 이렇게 자기 나라 글자가 없으니까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 뭐 수천 언어 가운데 한국말에가 그 십몇 대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하고 한국 사람들이 지금 70몇 가운데 지금 우리가 뭐 한민족이 한 8천만 1억도 안 되지만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중요한데 우리말이라는 말을 어떻게 아까 전에 그냥 굉장히 어떤 편협하게 아주 이렇게 뭔가 그 정의를 뜻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이렇게 협소하다가 너무 이렇게 아주 그 근본주의랄까 누구나 이렇게 그렇게 아니라 이걸 좀 이렇게 더 폭넓게 해서 더 많이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부정적으로 보든지 굉장히 이렇게 기피하는 그게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참여하고 더 그걸 갖다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뭔가 아까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우리의 일상생활 또 뭐 언어생활 학문에서도 이런 걸 잘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보람스럽고 정말 자랑스럽고 그럴 정도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과제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하고 갖다 기피하거나 굉장히 갖다가 뭔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반대하는 입장보다는 이 한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제대로 쓰고 그걸 확산시키느냐. 그것이 우리만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인류 문화에 세계에 어떤 더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창안하고 함으로써 할 거 아니야. 할 일이 많아서 각계 전문가들이 공동 작업으로 이 우리 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걸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거냐
뭐 우리의 한국민들의 집단 이기주의 위주로 그렇게 옹색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인류 문화에 이 미래 세계에 우리가 한글을 어떻게 활용되고 더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가, 공헌할 수 있는가 이러한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우리라는 것이 즉 편협한 자기끼리끼리의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외연을 넓혀서 돌아가서는 뭐 어떤 인류, 돌아가서는 모든 생명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폭넓은 어떤 그런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 그게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좀 생각의 틀을 좀 더 이렇게 좀 확대시키고 키우고 더 깊이 있게 함으로써 우리말이 기존에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거기에 굳집하고 거기에 이렇게 천착하고 거기에 얽매이기보다는 우리말을 세종대왕께서 하셨으면 세종대왕의 뜻을 피기 위해서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뭐 대학 얘기라면서 수신제가 칠평천하를 말씀을 참 잘하시는 분 많이 아는데 그게 대학의 8.목에 보면 경물, 치지, 성의, 정신 먼저예요. 수신 이전에 경물이 사이언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과학이고 치지, 그 지식을 읽게 되고 성의, 정신 정성스럽게 뜻을 하고 이제 마음을 올바르게 하는 거 그게 수신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수양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종대왕께서 왜 그 당시에 많은 그 선비들이 유학자들이 반대를 하는 불구하고 불교에 대해 심취하시고 내불상 같은 걸 대고란에 하시고 또 이 한글 창제하시고도 왜 원천강역 같은 불교적인 용어 그 세조대왕 같은 건 이제 첩보상절 이런 걸 하고 간경경을 만들고 한글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그러니까 아까 신미대사나 이런 분들이 얘기한 건 뭐냐면 제 얘기는 그 당시에 고려까지 신라 때부터 그 불교가 주교였는데 조선조에 들어가 사람들이 유교로다가 억제이고 엘리트를 아까 상부 계급들을 위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는 모든 백성 다수의 어떤 그 기층을 위해서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다 고려 때 내려온 문화유산, 불교 정신,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관심 갖고 고통을 갖다가 어루만지시고 풀어주시고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뜻이 있었고 우선 백성의 어떤 생각,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런 면에서 소통을 하는데도 한글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백성, 민중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한글의 쓰임새의 어떤 시작을 불교에 관계된 걸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유교의 편협한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불교의 보편적이고 그 깊은 넓은 그러한 사상을 민중들이 그 표현 못해도 그렇게 살아오는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글을 만드셨고 또 활용하셔야 안 되는가. 불교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오늘날에 지구촌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구촌, 지구 마을 속에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많은 언어가 있는데 우리말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우리 한민족만이 아니라 돌아가서는 요새 아까 저기 몽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요새 뭐 몽골리아 네트워크 얘기했듯이 유라시아를 커버하는 그러니까 유라시아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칭기스칸이 뭐 세계 최대 어떤 제국을 강사했고 그 당시에 몽고의 후예들이 지금 근데 몽고도 사실은 새로운 우리나라 상고사를 보면 몽고 중국보다도 우리가 더 동이족이라 할까 그 이전의 역사를 보면 단군 어떤 시대랄까 이런 거 보면 다 그 우리가 지금 중국 따로 몽고 따로 해서 다 우리가 더 저기 뭔가 그분들을 아우르는 그분들의 어떤 선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물증이라 고고학적인 그런 어떤 지금 발굴이 진행 중입니다만 그게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제한된 게 아니라 현재 당면에 있는 모든 인류 돌아가는 모든 생명 또 우주적인 그러한 어떤 그 인식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세계에 어떤 그 이바지할 것인가 이러한 어떤 그 사명감이랄까 책임을 갖고서 해야지 굉장히 어떤 무슨 집단 이기적으로 이해가지고 무슨 논란을 하고 서로 뭐 입씨름하고 뭐 어떻게 그럴 필요는 없다. 어떻게 우리 것이 좋으면은 남들에게 유용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쓰도록 하고 우리가 뭐 세계화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한 건 남의 장점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해서 보다 개인의 삶과 우리 사회 인류의 미래에 우리 한글이 우리 언어
문자가 어떻게 그 좋은 것이 이렇게 더 이렇게 향이 될 것인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좋음으로써 남들이 인류 가운데 많은 언어 가운데 우리 한국어, 우리 말과 우리 문자가 우리가 억지로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어떤 식민주의랄까 제국주의랄까 강압적이 아니라 남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그걸 갖다가 공감하고 그걸 갖다가 정말 뭐 칭찬하고 좋다고 따라내올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 것이냐 보다 긍정적이고 그런 바람직한 어떤 모색이 필요하다. 이것이 제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말이라는 것이 우리라는 말을 쓰는 사람, 그 어떤 제한되는 사람들의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갖다 더 어떤 우주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확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만 잘못 살고 남들은 굶어죽고 어려워도 그게 아니라 우리가 힘 있으면 그 어려운 사람을 다 우리 속에서 같은 사람으로서 생명으로서 이렇게 관심과 어떤 배려를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말도 그러한 어떤 문맥에서 새롭게 우리가 어떤 인식하고 어떤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말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걸 어떻게 썼는가는 제쳐두고 감사합니다. 네, 잠깐 우리 두 번째 그 김영환 선생님 저 뒤에 지금 대화를 나누시고 계시는데 아주 개인적으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말 속에 들어있는 우리라는 이런 그 생각의 범위를 작은 범위로부터 우주적인 차원까지 넓혀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모든 남들도 우리 안으로 포함시켜서 또 우리 속으로 같이 더불어 잘 사는 삶을 살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고, 한 가지를 뭐 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말이라는 것은 죽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말은 죽죠. 글자도 물론 사라질 수 있는데 글자는 기록으로 남을 수 있지만 말은 그 말을 쓰는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말도 함께 죽지만 그 말을 쓰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 말도 생명력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영화의 사례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 김영환 선생님 모시고 그러면은 두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환 선생님을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소개받은 김영환입니다. 조금 우리말에 대한 저기 떡매기 이걸 이제 글이 제목이 부탁인데 떡매기를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말을 자꾸 이렇게 억누르는 그 이도록이 이거 평소에 제가 책을 해오던 건데 그냥 이게 평소에 생각해오던 그 내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제가 이게 한글에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초기에 좀 충격적인 것들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듣기 좋은 말, 학문, 교육, 문화, 문명, 전통 이런 것들이 우리말에 대해서 한결같이 적대적으로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 생각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학문하는 사람들, 배워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학문한 태도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분석해보고 또 역사적으로 추적해보니까 대단히 끄덕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보니까 그게 이제 주작의 화이론에 따라서 주작적 문명론, 주작적 국제질서에 따라서 유학책에 대해서 조선이 일종의 제후국으로서 예를 들면 이제 고전적인 4대 조공국이었는데 그 4대 조공, 정치적인 4대, 경제적인 조공, 그와 평행해서
문화적인 모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체를 찾아보니까 특히 이제 그 문화적인 모화 이게 문제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과 그래서 그 문화적인 모대 그 모화가 구체적으로 틀어낸 거 보니까 우선 그런 식의 그 세계관에서 우리 말이 방언이다 이렇게 표현되고요. 왜냐하면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엄청나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낱말을 가르칠 때도 있고 중국과 다른 우리 말을 가르칠 때도 있고 또 중국 외의 그 다른 나라 말을 어쩌고 이게 방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방언이라는 게 있고 또 음문이라는 게 있고 음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문은 이제 우리가 또 한글 천재에서 가르치는 그런 게 있는데 유학적인 그 세계관에 들어가면 그 음문은 한글을 가르치는 이제 별칭 다른 이름이 아니고 한자 문자라는 그 한자인데 그 한자 외에 다른 그 중국 주변의 모든 그 문자 그거를 음문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 기록이 그 조선통치사들이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가나를 자꾸 음문이라고 음문이 48자인데 그거를 관공서에도 쓰고 있고 그 민간인들이 주로 쓰고 있고 그 일본의 그 지배층들이 말하자면 한문을 전혀 모른다 그런 기록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음문이라는 건 한글의 좀 낮춰서 그런 장르입니다. 그게 아니고 중국의 한자 그것만 진짜 글자고 그래서 그 진문, 진서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글자는 그 이부의식 체계관을 따를 때 음문이 된다.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모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중화문명을 자꾸 이렇게 사모하고 모방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라는 건 창조하면 안 되고 모방해야 된다. 이게 근본적인 그 문화의 지도진입니다. 이게 오늘날 그냥 완전히 그 정반대고요. 기본적으로 조선이 그 유화도 해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4대 모화는 조선의 국시고 그걸 하는 걸 또 우리가 자꾸 자랑스럽다. 그거 건너면 부끄러운 거다. 분명히 정도 있습니다. 청알리 상수문에 자기 모양이 찌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 달글자를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그 중화를 그리고 자꾸 오락기가 된다는 건데 그 오락기라는 건 저 서하나 뭐 여진이나 일본이나 뭐 티벳이나 뭐 그런 사람이 갑자기 왜 자꾸 그 따라가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그 모화적인 문화식에서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이제 동문, 즉 중국과 같은 글자를 쓴다. 그게 우리의 문화의 그 상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동문이라는 표현을 많은 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간 것 같은데 이 본래 그 동문은 그 중용 28장에 이제 그 천하가 문자를 통일하고 수레의 그 비극을 통했다. 그럼 천하 동문 동계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 동문은 원래 그 이사가 그 중국 통일하고 나서 각 지역마다 다른 그 글자의 꼴을 통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생각하면 그 동문이라는 건 한국이 중국에 맞춰서 같은 글자를 써야 된다는 생각, 그 의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선비 때 이거 넘겨짚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그 지역이 넓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글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통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통일하고 나서 도량양 같은 거 통일하면서 문자도 같이 통일했거든요. 그 뜻의 그 중국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차이나 이내의 그 지역적인 차이를 없애고 글자를 통일하는 뜻인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그냥 조선이 중국과 글자 맞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텍스트의 본래 의미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막 그게 이제 그 동문이고요. 또 이제 이 사람들 기본적인 생각은 이제 뭐냐니까 원문인데 이 원문은 그 말하자면 이 그 일상적인 말
거기의 말 이거를 그 전문 글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진문, 진서가 구별하죠. 그러니까 진문과 진서는 학문의 문자고 교육의 문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신성한 거죠. 그 중시의 그 유럽 사람들이 라틴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무는 그 천한 거죠. 속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 사회부들이 한결같이 그 업무는 안여자들이나 쓰는 거고 소설이나 쓰는 거고 그 편지할 때 사적으로 쓰는 거지 국가 공문서에 쓰는 거 아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통념의 것도 그렇게 그대로 지켜졌거든요. 그래서 중시적인 세계관에서는 학문의 언어와 교육의 언어, 일상의 언어는 이원적으로 분리되고 엄격하게 분리되고 조선도 그런 원칙이 아주 그런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진 사회다. 즉 말하자면 그 지식이라든가 그 사상, 학문 이걸 독점하는 특정한 계층이 있고 그 사람들만이 그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 사람들 생각했다면 문제를 알 필요도 없는 거고 책을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굉장히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제가 이게 그러니까 앤더슨인가 성장 공동체 민주주의 기본 따지고 보니까 일어났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서로마 제국은 라틴어가 공용어고 동로마 제국은 이제 헬라 말이 이제 공용어입니다. 근데 그 헬라 말은 그 동로마 제국에서는 헬라 말을 신성시하는 생각이 없었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그 헬라 말을 일상적인 용어로 그대로 쓴다는 거죠. 쓰니까 이걸 아무리 그 넓은 제국에 써도 이 말이 신성하다는 생각 자체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언어가 신성하다. 어떤 언어는 최근에는 이제 상소문에서 성현의 문자라고 그랬거든요. 성현의 문자인데 신성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 일상 언어와 이게 이원적으로 풀리지 않으면 그런 언어에 대해서 신선한 언어다라는 생각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런 게 추이해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문, 업문, 동문 또 그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말씀드릴게 우리가 이게 저는 본래 한자 문화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한문을 쓰니까 옛날에 일본 사람도 우리처럼 이렇게 한문을 썼겠지. 그렇게 하고 대답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하고 한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전혀 달라서 우선은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면 그 한문을 아주 특수한 경우에 아니면 한문 문장 그 자체를 우리처럼 통째로 중국식으로 음독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한문은 일본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훈독이다. 그 훈독을 했을 때 우선 말의 어순, 단어의 그 배치 순서가 일본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한문은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대로 일본어가 됩니다. 일종의 번역투 문장이죠. 근데 문체 성향이 강한 그 번역투 문장이 되는데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뭘 말하냐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 중국하고 조선은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100% 다르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걸 주체화해서 받아들이는데 전 사람들은 이걸 그냥 남이 던져준 진리 그대로 받아먹는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문을 대하고 또 중국 문화를 대했다. 저는 그렇게 한문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유교고 이게 중국 문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말의 옛날 역사를 따라갔을 때 신라 시대의 향찰
이런 표기법이 이제 점점 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간편화해가지고 가능하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일본은 그 문자 생활에서 그 조선과 달리 일찍부터 실용화, 대중화의 길을 갔는데 그 조선은 그 향찰이라든가 이런 식의 그 표기법이 점차 사라지고 그 중국식 글쓰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문 읽기, 한문 쓰기 이 방식으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 전환이 문제다. 그게 제 문제의식인데요. 이런 식의 그 방향 전환의 계기가 된 게 뭐냐? 그게 과거 제도. 그러니까 과거 제도를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사회적인 계층 상승의 평민에게도 상승의 길을 제공한다든가 신분 사회를 깨뜨리고 능력 중심의 사회 조직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 이거 보통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하는데요. 이거를 예를 들면 우리가 학문하는 사람의 그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과거 제도라는 게 우리 역사에 가장 지향이다. 저는 해봤습니다. 물론 이 시험이 나중에 가면 너무 부패해가지고 부정도 많이 개입하고 그런 수준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면 사실 지금도 우리 입시가 교육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도 대학 입시가 중학교 지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과거 제도가 실질적으로 그 조선의 학문과 교육을 지배하는 제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볼까 이렇게 되니까 우선 쉬워진 게 과거 시험에 도움이 안 되는 학문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 제도에서 어차피 이렇게 답안을 채점하다 보면 그 표준 답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표준 답안이 주자의 사서 집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교 해석의 획일화, 단일화 이거를 촉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국가 나라를 이렇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백성들의 사상을 통제하기 쉽고 통제하기 쉬운 그런 그 제도가 과거 제도고 이것이 말하자면 그리고 그 과거가 기본적으로 한문으로 이게 답안지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한문으로 답안지를 내고 그 과거 시험의 내용이 사서 성경 여기 중국의 역사 철학 문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유의 지식인들이 시험에 관계없으니까 그거 안 본다는 거죠. 때문에 점점 우리 고유 문화의 그 전통이라는 게 엄청나게 메말라갖고 또 한문으로 이렇게 엄격하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문을 쓰고 읽으려면은 수십 일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그 양반층의 그 상위 몇 %만 문자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버리고 다른 그 일반 국민들 또 대다수 그 10년 공부해도 쓰고 이런 것도 불안전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우리 역사에 큰 지장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중요할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동기신문에 창간호에 보면 참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말과 글을 생각하는지 그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 조선은 조선 공부는 안 배우고 한문만 공부하고 그래서 공문을 잘하는 사람이 드물고 공문을 보는데 한 번보다 더 들이보는데 네? 들이보고 인민은 그래서 국가 내는 그 공문서 공문도 한문으로만 내보니까 한문 못하는 인민이 모두가 다 무슨 명령인 줄 알고 이 편이 친히 그걸 못 보니 그 사람이 무단히 비공금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한민일신보 공문판 그 논술 보면 그 조선의 그 지식인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이것이 과거 지도의 그 국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래놨습니다. 한국의 문학가는 시리와 역사책에 나오는 천국의 산천구역과 세대 사적과 풍토물산은 다 입으로 흐른 듯이 배우고 능도로서 바다같이 밝게 보내 제나라 산천구역과 세대 사적과 풍토물산은 저마다 극하니 이는 소위 왜 한 번이 그러지 그렇지 않네요.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당시 이제 풍문학 평가하기 생각하는데 이걸 이제 그 당시 너무 그 현실이 온조하니까 감정적인 소리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우리가 그 글쓰기 해온 그 제도라든가 그걸 볼 때 상당한 그걸 가지고 진지하게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과거 제도가 한문의 획일화, 독점, 우민화 이것의 그 중요한 뭐라고 할까 제도적 기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게 좀 이게 자의적인 생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제가 문자 문화의 그 전통을 그 일본하고 조선을 비교해 보니까 한마디로 조선은 일본의 그 척수가 못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경쟁 상태 못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저 한국 육사 여기 보니까 성문 육사에 제가 평가 25수인데 그 만년집에 나오는 일본 옛날 노래가 4,500수입니다. 그리고 고사기, 일본서기 이게 8세기에 쓰게 되는데 우리나라 삼국사기는 12세기에 삼국사는 13세기입니다. 승립한 게 400년 차이입니다. 문자 기록에서 그만큼 우리 그 문자 기록 문화유산이 대단히 강하다는 거죠. 일본에 비하면. 왜 강하셨냐?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고 자기를 표현할 길을 하층민에게 앗아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또 이제 이런 기업들은 예를 들면 저 일본 조선 통치사들이 그 일본에 갔을 때 나는 기억에도 확인이 되는데요. 그 제가 아주 충격적으로 봤던 게 그 석종 때 그 신여한이라는 분이 그 통치사 수행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남긴 기록에 그 해유록이라고 있는데 이분 남긴 보니까 정말 막 진짜 이게 한번 충격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걸 참 이게 26쪽 그 제가 그 위쪽에 한번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뭐 꽉했죠? 자, 지금 이 나라의 수속을 보건데 글로 사람을 골라 쓰지도 않고 과거 제도가 없으니까 그렇죠? 과거 제도 글로 사람을 골라 쓰지 않는다. 또 글로 공문 처리를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그 관공서 문서가 전부 한문은 안 돼 있다는 거죠. 한문은 안 되고 그냥 가나하고 쓰고 쓴다는 거죠. 관백이야 각 주의 태수나 온갖 관리들 가운데 글을 아는 자라고 하면 하나도 없다. 다만 음문과 만
8글자를 가지고 한자를 조금 섞어 보고서도 말이고 공문성의 편지를 써서 상하이 사상을 통할 보내니 관백의 통솔이 널려갔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다가 돌아올 때 오사카에 들렸는데 그게 서점이 많이 있는 말이죠. 참고 말씀면 그 당시까지 18세기 말까지 조선에는 아직 서점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책 유통이라는 게 엄청나게 제한적이었거든요. 근데 얘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니까 이 나라의 나중한 서적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것이 한 100종이 되겠고 중국 남경에서 상해를 통해서 들어간 것이 한 1000종은 될 것이다. 그래야 고금의 서적과 백가의 문집들로 서점이 가능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보다도 성황을 이루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글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정품이 총명 민첩한 데다가 이른바 과거지에서 오는 표절의 해악이 없어 공부가 성실하여 연구가 심하다 이랬습니다. 과거지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제 얘기 한분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1907년에 최남순이가 그런 소리를 최남순이가 그 소년이라는 잡지를 창단한 주장 계기 하나가 일본에 가서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놀래가지고 우리도 지식 보고 하자. 그래가지고 소년 창단. 그게 1908년이거든요. 일어났습니다. 최남순이 이때 아주 젊은 나이에 19살이고 국비 유학생을 갔는데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일본이 문화의 발전과 서적의 통합이 상상받기로 전일의 국민 예술가책과 저 빨리 쓰다 보니까 예술가책과 한번 버려짐을 보던 때에 비하면 대통으로 보던 하늘을 눈을 크게 보고 뜨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나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다 좋아서 보고 또 한옆으로 번역까지 하는 버릇이 일본에 가서 더욱 활발해졌다. 자기는 이제 맨날 대통으로 하늘을 봤는데 일본에 가서 보니까 동물로 하늘을 본 것 같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이 우리보다 더 똑똑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길을 잘못 들었다. 방향을 잘못 들었다. 방향이 지금 제목이 뭐냐니까 한문으로 중국이 한문을 은폐하게 선택해오는 거. 그 계기가 과거제도고 아마 그 이전에 이런 식으로 그 글쓰기 문화를 이끌는 사람의 뭐라 그럴까 이런 나쁜 길로 인도한 사람에서 비밀을 두자면 최치원이죠. 최치원이 아닐까. 그 최치원을 비롯한 그 도당 유학생들,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자 그리고 그래서 사상의 회귀라 교조화 학문이 적지가 너무 일제가 되니까 정쟁의 선화 이게 조선유학 실상입니다. 저는 뭐 조선유학을 지금도 예찬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특히 뭐 철학한 사람들 많은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이렇게 동의 못합니다. 그리고 현존에서 저는 뭐 철학에서도 지어도 그런 점은 대단히 이제 예외적인 소수파입니다. 제가 그래서 예술서책 남기신 그 글에 조선민족 갱생회에도 이게 1926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종합을 이대되는데 지금 뭐 이게 조선민족 갱생회 그 이게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제 뭐라 그럴까 많은 부분에서 이제 빛이 좀 발했던 그런 부분이 있죠. 있는데 제가 이거를 다시 읽으니까 다른 부분은 빛이 발할지 모르는데 이거는 아직 앞으로도 큰 빛이 되지 않을까 그래 싶어요. 그거 보시면 되어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강도 유학 시대에 그곳 사범학교 부속 박물관에서 논어에 대한 주석서 전람회를 본 일이 있는데 그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에 남아있지 않지만 대략 100여 종 내지 200여 종이나 된 듯하다. 그때에 나의 조선서 논어라 하면 한금에야 공정본 하나밖에 못 보던 눈에 매우 큰 경탄과 깊은 청례를 느꼈다. 그만큼 이 읽으면 논어라는 텍스트가 있으면 그 자기들 나름끼리 다 해석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조선은 이게 공정본, 교정청본이라는 거 하나뿐이에요.
딱 하나뿐이라면 또 다른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겠지만 너무나도 이게 적죠. 그래서 이 예수님 말은 참 이게 처참하고 부끄럽다는 거야. 사상이 우리 이제 조선족 5인간 유학을 그렇게 공부했는데 지금 뭐 또다시 유학 공부한 사람들 미국 유학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5인 동안 싸우고 이게 문화유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왜 그러냐? 한글 안 쓰고 자꾸 문화 건조해서 제 우리 모습이 자 그러면서 또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통 계승해야 된다. 일본 봐라. 일본 그 한자 하나 섞었으니까 문제 없다. 그런 사람이 이제 이승영 그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배방호에도 그 경성제에 대해서 배운 게 옳다고 계속 우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자 쓰기 읽은 맞죠.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싸움 끝내야 되는데 이게 뭐 60년 70년 가고 잘못됐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는 왜 같지 않은가? 한글은 결코 그 일본이 그 강한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한문을 대하는 태도에서 중국과 그 중국적 한문을 대하는 태도, 즉 중국 문화에 대해서 일본하고 조선은 그 옛날부터 그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다. 그 일본은 한자를 끝으로 써도 그게 노말이 되고 되는데 조선식 한문은 중국의 방언밖에 안 된다. 그거는 안 되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리고 한자가 뭐 동아시아 3개국 공통글자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해서 이거 배척하는 게 국수주의다, 배타적이다, 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한글 만쓰기라는 건 국수주의다, 우리 끝이나 쓰다 그거라기보다 지식 진보의 기준화, 민주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한자는 우민화의 도구고 지배층의 그 일반적인 풍력이라고 할까 전제를 정당한 문자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북한에서 일찍부터 이 한자 번역에 대한 시위를 끝내고 한글 전용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북한 따라하자. 북한 잘했다. 그 소리를 좀 하면 되는데 왜 남한에서는 그 소리를 안 하나. 그리고 그 경성제대라든가 이런 그 말하자면 식민지 유산들이 말하자면 지나치게 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력이 너무 커지고 또 반공주의가 이렇게 창궐하기 때문에 그 조금이라도 북한에 가깝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금기가 되다시피 하니까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제 이야기는 이제 그 학문 그러니까 이게 왜 그냥 제 이야기 했지만 학문, 교육, 전통, 문명, 문화 이게 왜 우리말과 그를 천대하는 명분이 되고 있느냐 그 원인을 분석했는데 옛날부터 우리가 자꾸 큰 문명권 옆에 있어가지고 영문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지식의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물론
지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시간 반 정도 토론을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져서 1시간 정도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두 선생님들은 강의하듯이 잘해주셨는데 저는 그 습관이 준비해온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어서 31쪽부터 본문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는 서양 철학을 전공을 했고 또 우리말로 철학을 해야 한다 이런 대학원 입학 때부터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말 연구도 나름대로 하면서 이제 철학의 이제 우리말화 또는 우리말로 철학하기 이런 나름대로 방향을 갖고 학문을 해왔습니다. 첫 단락을 보시면 이제 말의 본질을 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말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핵심은 글자라는 것과 글을 이루는 구성 원소가 이제 글자이고요. 말을 이루는 구성 원소는 우리가 이제 말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말자라고 여자 이름처럼 썼는데 말자들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내고 글자를 가지고 글을 만들겠죠. 그런데 이 글자와 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말자와 말도 그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말을 글이나 글자와는 전혀 다른 그런 차원에 놓인 것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제 정의는 말음질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정의를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 이건 모든 말에 여기서 이제 랭귀지에 해당됩니다. 독일어 슈프라헤에 해당되고요. 한자로는 이제 어가 되는데 이 언과 어는 구분이 되는 말이어가지고 일단 여기서는 랭귀지와 같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랭귀지는 원래 소리, 혀란 뜻입니다. 우리말 말은 제가 이제 상상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말음질하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무엇을 말음질하느냐? 우리의 삶, 생각, 마음, 뜻 이런 것들, 경험의 총체를 나름대로 형태화하는 것, 옷을 만들듯이 형태화하는 것을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이제 우리 말은 뭐냐? 도마길로 가시면은 사전에 나와 있는 우리 말 규정을 보면 결국 이제 우리나라라는 개념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라고 하면은 부여고 무려 백제쭉 전부 다 포함이 되나요? 그 제주도 제주말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말은 아닙니다. 제주말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뭔지 모르지만 우리 말할 때 이것을 지역이라든지 역사 개념으로만 쓰게 된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일본 강점기 때는 일본 말이 우리 말이었나요? 이렇게 강요받은 적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처럼 영어를 가지고 이제 소통을 한다면은 그럼 잉글리시가 우리 말이 되는 건가요? 이런 이제 그 분류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말에 대한 좀 아주 엄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국어학자 김정호의 그 제안을 따라가지고 한번 우리말을 새롭게 정의해보고자 합니다. 32쪽으로 가시면요. 두 번째 단락에 우리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라고 쓸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또 정의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둥근 어떤 울타리, 둥근 집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또는 굴, 땅굴 할 때 굴 이런 것이 우리라는 낱말의 어원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라는 것은 어떤 울타리 안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 속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가까운 사람들, 유대관계, 친밀감을 갖고 있는 가족과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은 지역이라든지 영토 개념보다는 이제 오늘날에는 유대성, 유대감, 공동체의 정체성 개념으로 더 많이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와 나 사이에 하나가 되는 것, 그 모두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우리의 반대말이 뭐 그들 저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어떤 분은 이제 작은 우리, 큰 우리 이렇게 나누기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뭐 마치 종과 류 개념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것은 키울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너와 나 서로가 하나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인 이 유대감의 공동체, 이것을 우리라고 말할 수 있다. 33쪽으로 넘어가시면요. 우리라는 낱말을 세 가지로 제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게 이제 우리가 국수주의, 국수란 말도 일본 학자들이 이제 쓴 표현인데요. 그런 내셔널리즘과 같은 국가 공동체 이런 것, 집단 이런 것들을 개인보다 앞세우는 이런 어떤 좀 제국주의적인 의도를 갖고 쓰일 때 우리라고 또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안팎을 가르는 것으로 우리, 그들과 대비되는 겁니다. 그들만의 대한민국 할 때는 우리와 그들을 또 구분하는, 차별하는 용어로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이런 관계이고요. 유대감, 소속감, 일반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세 번째 의미로 좀 주로 쓰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 뭐 조금 철학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복합 정체성입니다. 아까 이제 진원 스님이나 김영환 스님 모두 문명, 문화 또는 삶, 또 심지어는 이제 복식, 뭐 먹거리 이런 걸 모두 포괄을 해주셨는데, 나의 나됨 또는 우리의 우리됨이라는 것은 이런 복합적인 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타고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라는 말을 세 층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말을 한번 정의해 본다고 했을 때 33쪽에 이제 세 번째 달러부터 나오게 되는 우리 말은 결국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쓰는 말.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는 모국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마더텅. 그런데 오늘날에 이제 모국어라는 말 대신에 모어라는 말을 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노동의 세계화라는 걸 통해서 이주, 이미그레이션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다문화라는 이런 현상이 세계화되면서 모국어보다는 이제 어머니 말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마더텅이 직역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우리 말이라는 것을 하나의 개념어로 쓰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우리 말은 한국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말은 일본 말이 되는 것이고요. 또 캐나다 사람 같은 경우 케벡이라면은 뭐 프렌치, 불어를 자기의 우리 말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저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쓰는 말, 그 말을 가지고 우리 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쉬워 보이는 이제 정의입니다. 그 다음 단락부터 이제 우리말의 뜻을 세 가지로 또 정의를 해봤는데, 첫 번째 우리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모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차이점은 우리말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따갈로그를 쓰다가 어떤 사람들은 점점 영어로만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들의 이제 우리말은 따갈로그로부터 잉글리시로 바뀐 것이죠. 말을 버릴 수도 있고, 지금 뭐 에스키모 사회에서는 이 말의 바뀜 현상이 아주 급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은 바뀔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되살아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어처럼 우리말은 우리가 갑자기 내일부터 한국말 버리고 잉글리시 쓰자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우리말은 잉글리시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말은 제가 집을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 집에 가면 제 방은 없고 우리 아이들 방은 있습니다. 저하고 집사람은 방이 없으니까 거실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집마다 이렇게 자기 나름의 공간들이 있죠. 그러면 34쪽으로 와보시면요. 이제 우리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라는 이런 하나의 소사이어티, 사회라고 할 수도 있고,
정영계 선생님 표현대로 이제 모여살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모여살이와 동아리를 합쳐서 모아리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사회라는 말이 소사이어티에 좀 적절한 번역은 아닌 것 같아서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저마다의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가 쓰는 말들은 되게 그런 직업적인 영역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말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말. 세 번째로는 이것이 이제 사실 우리 우한모에서 주로 추구하는 우리말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이제 생각 또는 마음 또는 학문적인 진리, 지식과 정보, 또 감정과 기분, 또는 가치와 보람 등등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짜나가는 것, 짜나간다는 게 방점이 찍힙니다. 문자 없이는 학문이 없다는 건 뭐 상식입니다. 말만 가지고 학문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문자 없이는 학문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그 문자에 적히면서 쓰이게 되는 말들이 생겨나는데, 뭐 이런 말들 문자를 통해서만 쓰일 수 있고, 또 문자를 통해서 풍요로워지고, 문자를 통해서만 생명력을 얻는 문학의 말들, 학문의 말들, 예술의 말들, 이런 것들은 기록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도 아주 쉽게 사라져버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말은 이러한 말의 새로운 층위로서의 학문적 수준을 담아낼 수 있는 문자와 직결되어 있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뒤에 도막 이 부분은 뭐 쉽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말 개념을 이렇게 중층적으로 규정하고 나면 우리말도 또 여러 층위로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말은 35쪽으로 보시면 생활어라고 제가 규정을 했는데요. 일반적인 표현으로 생활어이고, 제가 고민 끝에 만든 말은 나날말입니다. 나날살이말. 나날살이말의 특징은 그냥 뜻만 포함되는 되는 거죠. 이모티콘 이런 것도, 또는 은어, 비속어, 욕설 전부 다 나날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되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문학어는 창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어는 뭐 스페인 문학은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위대한 학문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문학이라는 것은 창작이라는 관점에서 삶을 기록하고, 또 그들의 세계를 하나의 새로운 형태로, 빼어나고 뛰어난 형태로 창작한다는 관점에서 그 창작에 쓰이는 이제 말, 그것은 이제 문학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36조 학문어인데요. 김영환 선생님께서 주로 해주신 것은 첫 번째 학문, 그럴 문자를 쓴 학문이고요. 저희 모임에서는 주로 물을 문자를 쓴 학문입니다.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묻는 것입니다. 묻고 그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의 체계를 짜나가는 것이 학문이라고 한다면, 사이언스는 그런 뜻입니다. 학문은 배우고 배운 뒤에 물으라는 뜻이지만은 사이언스는 체계적인 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은 새로 번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이언스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이제 21세기의 학문을 얘기한다면은 사이언스 개념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물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음은 모름으로 기록되고, 그러니까 모름, 그다음에 물음을 통해서 어떤 이제 올바른 답을 찾아 나가게 되고, 올바름에는 뭐 증명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거도 있어야 되고, 정당화 이론도 있어야 되고,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증명의 방법이 요구되는 것이고요. 수학 같은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 관찰, 실험, 또는 뭐 나름대로 전통에 기대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는 말, 그것은 이제 학문의 말이다. 저는 이제 학문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37쪽으로 오시면은 제가 두 종류의 학문말을 좀 써놨는데, 하나는 한글로 쓰인 학문말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영어로 번역한 잉글리시 스크립트로 쓰인 알파벳으로 쓰인 이제 또 다른 한문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학술어라고 하는 것과 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말을 이제 하나의 학술어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화병, 또 아까 태권도도 말씀해 주셨죠. 이런 것들은 하나의 갈말입니다. 학술어이죠. 하지만 그거는 학문어는 아닙니다. 학문어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동일한 라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글쓰기의 체계에 갖춰서 일관된 글쓰기 체계로 쓰이는 것, 이것이 학문어입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한자를 빌어다 쓰지만은 그들 안에서는 이런 일본 글자, 저펜 스크립트를 일관되게 쓰는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조선시대에는 그냥 외워서 문장을 갖다 썼기 때문에 그건 우리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우리말을 쓰면서 그 안에다가 컴퓨터 등등 한자도 갖다 쓰고 영어도 갖다 쓰고 독일어, 히라보 다 갖다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어진 브로컨 코리안입니다. 깨어진 우리말로 쓰고 있는 것이죠. 한글로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이해하는 우리말로 학문하기 할 때는 그런 깨어진 학술어들조차도 이제는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아마 100년 뒤에나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8쪽으로 오면 이제 제 물음은 요거입니다. 첫 번째 문장, 우리말은 학문어인가요? 제 대답은 예니오인데요. 예이기도 하고 아니오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임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충분히 학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서 앞으로 이제 우리말로 충분히 학문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다지고 또 뭐 아까 진원 선생님 말씀하신 감동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좀 새로운 학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기할 수 있는 바가 있다면 우리가 중국과 일본과 서양으로 또 얼마나 큰 수혜를 입었습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또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뭐 연구 업적들을 또 같이 공유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생겨난다면 우리 모임의 목표는 달성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토론을 위해 가지고 좀 앉아 계신 자리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카메라 맨 뒤로 봐주시고요. 앉아 계신 분들은 마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배치해 주세요.